자, 골재는 콘크리트의 시공성, 강도,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쳐요. 유해가 되는 먼지, 불순물, 염화물 없어야 됩니다. 불순물은 뭐 여러 가지 천천히 굳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염화물은 빨리 굳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 없도록 해주시고, 골재 강도는 경화된 페인 시멘트 풀의 최대 강도 이상. 그러니까 우리 강도가 좀 큰 게 돼야 되는데, 자갈도 막 짱돌, 단단한 거 써서 압축 강도를 얘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것, 이거 별표하세요. 자갈이 매끈한 게 좋은가 아니면 울퉁불퉁한 게 좋은가, 이 문제인데, 표면이 울퉁불퉁해야 이렇게 시멘트가 서로 잘 붙어요. 거친 게 좋아요. 그리고 길쭉한 거 안 돼요. 왜냐면 철근 사이에 끼어버릴 수 있거든요. 동글동글해야 이게 잘 굴러다니면서 사이사이에 잘 끼어듭니다. 그리고 잔곡과 굵은 것이 적당히 혼합되어야 된다. 어려운 말로는 입도가 좋아야 된다. 입도란 골재의 크기가 고르게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는 정도. 굵은 골재도 필요하고 잔 골재도 필요해요. 잔 골재는 시멘트와 만나서 잘 흘러가야 되고요. 굵은 골재는 압축 강도를 얘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굵은 것도 필요하고 입자가 작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 입도를 보기 위한 것이 체가름 시험이죠. 골재의 굵은 정도와 그 가는 작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잔골재란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굵은 골재는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골재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란 무엇인가? 재료를 섞어서 비벼서 거푸집 내에 부어 소정의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조건, 섞고 운반하고 부을 때 작업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 중에, 시공 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을 것, 거푸집에 부은 후에 균열 변형이 없을 것, 이것이 콘크리트의 조건. 그 다음 물 나왔습니다. 용수라고 부르고요. 콘크리트가 유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시멘트와 섞어서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물의 역할. 물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없어야 돼요. 산성 안 돼요. 염분 안 돼요. 당분 안 돼요. 다 안 돼요. 당분이 왜 안 되는가? 지연. 염분이 왜 안 되는가? 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2400kg. 철근 들어갔으니까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자갈 들어갔어요. 훨씬 무거워요. 철근 안 들어갔어요. 조금 가벼워요. 2300.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정도. 이거 알아두세요. 거의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대부분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 중에 미미하게 인장 강도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물 시멘트 비. 시멘트에 비해 물이 얼마나 들어갔나. 물 시멘트 비, 물과 시멘트의 무게 비로. 값이 크다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분자가 물이니까. 그래서 강도는 내려갑니다. 묽은 거죠.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압축 강도 기준으로 합니다. 28일 중요하지만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의 보양, 다른 말로 보호해서 양생하는 것.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알맞은 온도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진동도 예방하는 것을 콘크리트 보양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재령이란 어떤 나이겠죠?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후 완전히 굳기까지의 경과된 일수를 재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워커빌리티, 시공 연도인데요. 작업성의 난이도, 작업하기가 얼만큼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 뭐 그 정도고요. 물기가 좀 묽으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워커빌리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좀 작업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고, 뻑뻑하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가 시공 연도. 컨시스턴시, 요거 알아두세요. 반죽의 질기인데요. 이게 얼만큼 잘 흘러가는지 정도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 현장 시험 중에서 슬럼프 테스트 우리 공부했죠? 30cm 높이의 슬럼프 콘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요. 그러면 반죽이 질 때는 이 콘을 딱 열어버리면 이게 푹 꺼집니다. 너무 질어요. 그런데 반죽이 뻑뻑해요. 그러면 덜 꺼져요. 그래서 이 값을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 컨시스턴시가 슬럼프 테스트에서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반죽의 질기, 다른 말로는 consistency, 또 반드시 외워두세요. 펌퍼빌리티인데요. 이렇게 레미콘이 현장에 들어오잖아요. 굴리면서 들어와요. 그래도 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걔랑 따라오는 게 뭐냐면 펌프카. 펌프를 할 때 비빔의 경우 압송성이 어렵게 되는데 이게 얼만큼 펌프를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위치까지 펌핑이 잘 되느냐, 그것이 펌퍼빌리티. 그리고 플라스티시티는 성형성입니다. 거푸집 형상에 맞게 다짐이 잘 되고 거푸집 모양에 순응하여 채워주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성질이 플라스티시티. 그리고 피니셔빌리티는 마감이 얼만큼 잘 나오는가가 피니셔빌리티. 자,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장 중요한 게 물 시멘트비.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 중량의 백분율이고요. 시멘트가 굳는 데 필요한 물은 시멘트 중량의 이 정도이고 나머지 물은 이게 잘 시공되도록 하는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물 시멘트비는 콘크리트 강도의 가장 큰 요인이고요. 온도에 따라서 너무 더우면 너무 빨리 굳고요. 너무 추우면 천천히 굳습니다. 얼어버리는 거죠. 습도가 좀 높으면 천천히 굳고 습도가 너무 낮아도 빨리 굳고 이런 거고, 양생은 콘크리트의 경화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 타설후 7일 동안 양생 조건이 콘크리트 강도를 크게 좌우하므로 양생 기간 중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점토 재료 문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점토를 어디다 많이 쓰냐면 타일의 주 원료가 점토거든요. 그래서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벽돌도 마찬가지고.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거는 뭐 그냥 반드시 외우세요. 토기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구웠고요. 자기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웠어요. 온도까지 외우기는 힘들죠. 그냥 순서라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흡수성은 높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흡수성이 적어지고요. 낮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물을 더 많이 먹어요. 흡수성이 커집니다. 점토 제품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자, 먼저 점토의 원토를 처리해서 불순물 없도록 만들어주고 배합을 합니다. 물과 섞어주고, 너무 축축한 거는 물기를 좀 빼주고 섞어주고 반죽을 해주고요. 모양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말려서 굽는 순서. 뭐랑 똑같냐면 도자기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도자기. 소성된 점토 제품에 색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산화철. 자, 그리고 제게르추라는 게 있습니다. 내화물, 열에 견디는 원뿔인데 일정 내화도, 일정 온도에 이르게 되면 추의 끝이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마 안에, 전통적인 느낌의 가마 안에 어떤 물체를 구워야 되는데 온도계를 넣을 수 없을 때 이런 추를 세워 놓습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 끝이 구부러지는 것을 보고 온도를 보는 거예요. 자, 테라코타,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와요. 점토를 구운 것. 건물의 외장용 입체 타일입니다. 입체 타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타일이에요. 블록 형태로 생산되기도 하고요. 속이 비어있어 음을 차단 가능하지만 이게 말랑하지 않아서 흡음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화 점토는 내화 벽돌을 쌓는데 사용하는 점토입니다. 내화벽돌 자체가 불에 견디는 아이인데요. 내화벽돌을 쌓을 때 일반 모르타르를 쓰게 되면 불이 여기서는 견디는데 이 접착되는 부분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쌓을 때도 내화점토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벽돌의 크기는 제가 암기하라고 했어요. 여기 114가 들어가서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했고 일반 벽돌보다는 조금 큰 그런 사이즈입니다. 금속은 크게 철과 비철, 철이 아닌 것으로 나뉘어요. 철은 건축 구조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 비철은 철이 아닌 것, 동, 알루미늄, 아연, 마감, 장호, 설비 등에 사용이 됩니다. 철강은 다른 금속에 비해 강도가 크고 연성이 풍부하고 원자재도 풍부하고 공업 규격화된 공장 생산으로 공기 단축 효과가 크다는 것은 미리 H빔은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오면 됩니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초고층 건축의 구조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강도 크고요, 탄력 있고요, 균질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성 및 연성이 풍부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연성은 길게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펴지는 성질이죠. 유연해서 길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펴진다라고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이 용이합니다. 합금으로 성질을 개선할 수 있고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큰 특징이 있고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녹슬기 쉽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강의 열 처리 방법, 이것도 알아두세요. 불림, 강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냉각하는 거. 풀림, 높은 온도로 가열한 강을 좀 높은 온도, 용광로 안에서 천천히 식히는 것. 담금질은 물이나 기름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장장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가 달군 아이를 물에 담그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급히 냉각하는 거고요. 뜨임은 담금질한 것을 한 번 더 가열해서 공기 중에 서서히 식힌 거. 한번 구분하셔서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강제의 인장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는 250도인데 여기서 500도 막 800도 넘어가면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특이하다고 봤던 게 실온에서 가장 최대가 아니라 250도에서 가장 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탄소강이라는 것은 철에 탄소를 넣어서 강도를 높인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합금으로 성질 개선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강에다 탄소 넣은 탄소합금은 강도를 높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고요. 건축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탄소강. 자, 구조용 강재인데요. 형광이 제일 많이 쓰이죠. 열간, 압, 연 형광이고요. 열을 가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고 단면 모양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H형광은 구조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공 조립이 용이합니다. 플랜지는 주로 휘매, 외부는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경량 형광은 가벼운 형광일 것이고 냉간 압연 형광입니다. 우리 실온에서 만든 아이입니다. 보통은 열간으로 하잖아요. 열을 가해서 형광을 만드는데 얘는 실온에서 하는 거고 얇은 판을 성형시켜 만든 것으로 두께가 얇아요. 국부 좌굴, 좌굴은 순간적으로 꺾여버리는 거. 그리고 부식이 일어나기 쉬워서 작은 건물, 소규모 건물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봉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속이 빈 강을 이런 형광이라고 본다면 속이 꽉 차 있는 것은 봉 형태, 봉강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철근이죠. 철근에 이렇게 마디와 리브가 있는 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얘는 봉강이라고 부르고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판은요, 이 강을 판으로 만든 거예요. 두꺼운 판, 후판, 중간 정도 되는 판, 중판, 얇은 판, 이 세 가지고요. 아연을 도금한 강판, 논슬립 무늬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등이 있습니다. 아연 도금 강판은 우리 철판에 아연 도금을 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해준 거고, 논슬립 강판은 여기 무늬를 둬서요. 강판인데 이렇게 올록볼록한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스테인레스는 스테인이 녹이고 레스가 없다잖아요. 녹이 없도록 만든 강판입니다. 데크플레이트는 경량 콘크리트 바닥에 거푸집 대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벼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이는 거고 우리 보통 바닥판은 떼내는데 얘는 떼내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얇은 철판을 데크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비철금속입니다. 뭐 구리, 다른 말로 이거 동이죠. 그리고 얘는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매우 높고 전선, 보일러, 배관 등에 쓰입니다. 습한 공기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부식이 됩니다. 바짝 마른 공기에서는 부식이 안 되죠. 전성, 연성, 이거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따로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산이나 알칼리에 약한 것은 대부분의 이런 금속의 특징입니다. 자, 구리는 다른 말로 동이라고 했죠. 합금, 황동과 청동이 있는데요.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섞은 거고요.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섞은 겁니다. 아연의 원소 기호는 Zn, Zn, 주석은 SN입니다. 자, 그래서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은 것은 황동인데 이렇게 모자를 씌우면 히읗이 되니까 황동이 되고 주석에 모자를 씌우면 치읓이 되니까 청동이 되고 이렇게라도 암기를 해서 같이 묶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루미늄, 철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건축이나 자동차 등에 쓰이게 되고요. 철에 비해 부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외장재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알루미늄 패널 요즘 건축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알루미늄 판이죠.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고 있고 광선이나 열 반사가 잘 되는 특징,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크고요. 압연, 이렇게
넓게 펴서 압력을 가해서 만드는 거. 그 인발은 이렇게 철사 만드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등의 가공성이 좋아요. 전선 연성이 풍부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열 팽창 개수가 좀 커요. 알루미늄 복합 패널, 알루미늄 시트 패널, 허니콤 패널 등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도 듀랄루민이라고 하는 아이는 무려 항공기까지 만드는 그런 합금입니다. 아연이라고 하는 아이는 산 알칼리에 약하고요. 습한 공기 중이나 수중에서도 피막을 만든대요. 피막을 만들어서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강의 부식을 막는 목적으로 강판 및 가설 부재에 도금, 이렇게 씌워주는 거, 코팅해주는 거, 그런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징크 패널은 아연 성분을 함유하여 뛰어난 내부식성을 가지고요. 부식이나 변형에 의한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죠. 모양도 예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이런 패널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징크 패널입니다. 납은 비중이 큽니다. 그 부피에 비해 무거워요. 그리고 연해요. 별표는 여기 있습니다. 엑스레이 등 방사선을 자폐하는 효과. 자, 티타늄이라고 하는 아이는 뛰어난 내식성, 산성비에 강하고요. 녹에 대한 유지 관리는 불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요. 광택이 있어요. 지붕재, 외벽 마감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공성이 너무 좋지만 용접이 좀 어렵습니다. 특수 용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5괴에서 하기엔 좀 곤란할 수도 있다 하는 게 티타늄. 코르텐 강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철이 이렇게 녹이 슬었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장을 안 했고 기후에 잘 견디는 그 강판의 한 종류고요. 산화시켜서 피막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도록 해주는 그런 아이. 경첩, 여닫이 문의 힌지인데요. 우리 방문 보시면 여기 경첩 달려있죠. 자유경첩은 보통 우리 경첩이 안으로만 열리거든요. 밖으로만 열리던가. 그런데 자유경첩은 180도 안으로 밖으로 자유자재로 열리는 경첩. 플로어 힌지는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고 바닥에 힌지가 있어요. 이렇게 경첩이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이렇게 있으면 힌지가 바닥에 있습니다. 축이 바닥에 있어서 90도로 열면 고정되는 특징이 있고 얘는 무거운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강화도어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봇 힌지는 중심축 탈기 경첩으로 보통 경첩으로 달 수 없는 크고 무거운 힌지, 레바토리 힌지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10cm 정도 열려 있고요. 요즘은 이거 제일 많이 못 봤던 게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문 닫혀 있으면 예전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손잡이를 잠그면 닫혀 있다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런 게 많이 없을 때 예전에는 조금 열려 있으면 사람이 없네 하기 때문에 늘 조금 열려 있는 것, 그것이 레바토리 힌지였습니다. 자, 도어 클로저는요, 여기 위에 이렇게 현관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거 달려 있는 거 있죠. 여닫이문에 달려서 저절로 닫히는 유압 실린더 장치, 상부에 설치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뭘 체크했냐면 불이 나면 체크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닫이문의 하부에 달아 닫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해놓고 물건 들이잖아요. 같이 쓰는 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센테는 오르내리 기창, 미서기 창의 잠금 장치인데 우리 이렇게 미서기 창 두 개가 겹치면서 열리는 거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잠궈주는 아이 있어요. 돌려가지고 잠그는 거. 그것이 크리센테. 그리고 자물쇠가 있고 도어 행거는 접이식 문 위에 매달아주는, 이렇게 접어서 닫는 문이 있어요. 위에 매달아주는 것이 도어 행거입니다. 자, 먼저 코너비드, 벽, 기둥 등의 모서리에 설치해서 코너입니다. 보호해주니까 비드고요. 미장 타일 등을 시공할 때 마무리를 편리하게 하는 철물, 우리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내가 이제 미장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바르는데 이 모서리가 예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코너비드라고 하는 철물을 대놓고 요까지만 미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너비드 자체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멀리온입니다. 커튼홀 구조에서 창 면적이 클 때 스틸바만으로는 약해서 보강하는 강철 뼈대입니다. 멀리온 시스템, 강철 뼈대를 구조체에 부착하고 유리나 패널을 멀리온에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외관에 따른 분류는 수직 기둥을 멀리온이라고 하고 스팬드럴 타입을 수평선을 강조하는 타입인데 통틀어서 그냥 멀리온 시스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요즘 큰 빌딩 같은 거 있죠. 유리 자체가 이렇게 외관을 형성하는 아이들인데 수직바 또는 수평바가 있어서 여기에 유리를 고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긴 하지만 멀리서 봐도 보이는 아이구나 해서 멀리온이라고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서트. 천장 틀 등을 고정할 때 삽입하는 건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나중에 천장 마감을 할 건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이렇게 심어놔요. 무엇을? 인설트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나사를 조립하듯이 천장 틀을 고정하는 건데 미리 삽입했다고 삽입, 인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판 가공재는 강판에 구멍 뚫었어요. 펀칭 메탈이고요. 색깔 넣었어요. 칼라 강판, 그리고 프로파일 엠바 같은 것들은 우리 경량 철골 천장 틀에 좀 주로 쓰이는 아이들. 루프 드레인은 옥상의 빗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치 제품인데요. 여기 옥상에 구배를 두고 물이 빠지게 하는데 구멍을 뻥 뚫어 놓으면 여기에 막 불순물 같은 것들 막 들어가서 막힐 수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철 제품으로 막아 놓으면 물은 빠지고 그런 것이 루프 드레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층 유리, 영어로 페어 글라스 인데요.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겹쳐서 내부에 건조 공기, 질소 또는 알곤가스를 봉입한 유리입니다. 자, 유리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있고요. 이 안에 빈 공간에 이런 것들을 채워 넣는 거고요. 여기 중간에 잡아주는 철물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좀 작아요. 이것을 간봉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공기나 알곤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열성, 차음성 결로 예방 효과인데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이나 소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지금 간봉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이즈가 안 맞네? 잘라야지 이게 안 됩니다. 공장에서 그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 나와야 됩니다. 가공 불가예요. 프리즘 유리, 지하실, 옥상 등의 굴절 채광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라운드 레벨이 있고요. 지하실에 이렇게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빛이 이렇게만 들어오던 것을 한번 꺾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옥상에도 이렇게 만들면 더 깊이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프리즘 유리, 빛의 방향을 꺾어주는 거. 로이 유리입니다.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 필름을 코팅시켰습니다. 적외선이 열 효과잖아요. 열을 반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단열성이 성능이 높아지고요. 강화 유리는 판 유리를 이 정도 온도로 가열하고 급냉시켜서 압축응력, 내부에는 인장력이 생기게 하여 열 처리를 해서 강화했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강도가 보통 판 유리보다 5배 높고 현장에서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합니다. 망입 유리는 2장의 판 유리 사이에 진공층이 아니라 철망을 넣은 거. 깨지는 경우 파편이 되지 않고 방화용과 방범용으로 사용됩니다. 유리 블록은 유리가 마치 어떤 벽돌처럼 생겼어요. 여기 약간 모양이 있고요. 이것들을 안에 철 같은 걸 심어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 2장의 유리를 맞대고 붙여서 건조 공기를 주입한 속이 빈 유리 블록이고요. 음을 차단하고 열을 차단하고 냉난방에 효과적이고 채광은 되지만 장식과 지정 효과가 좀 큰 그런 아이가 유리 블록입니다. 스테인드 유리는 생유리를 이용한 장식,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미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바닥, 내벽, 천장 등에 적당한 두께로 미장 재료를 바른다. 미장이라는 것은 어떤 가루를 물에 개서 바르던가 아니면 아예 반죽이 되어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발라주는 아이고요. 도장과의 차이는 도장은 그냥 액체, 페인트 같은 액체, 그것이 도장이고 어떤 가루를 갠 덩어리는 미장이 되겠습니다. 수경성, 기경성, 특수재료 이렇게 되는데 수경성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물을 섞어서 쓰는 시멘트, 모르타르고요. 석고 플라스터는 우리 석고패 가듯이 석고 가루에 물 섞어서 바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경성은 원래부터 반죽이 되어 있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회반죽, 그리고 진흙, 회반죽의 일종인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이런 것들을 물을 섞지 않고 그냥 바르는 방식입니다. 마그네시아 시멘트라고 하는 특수 재료는 시멘트긴 한데 물을 섞으면 굳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반죽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미장공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마감공사를 위한 바탕 재료죠. 콘크리트 벽을 치면 이렇게 울퉁불퉁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미장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그 위에 도배나 타일을 한번 해주는 게 이 미장의 역할. 장점은 경화 후 내구성이 좋고요. 시공이 편리해요. 좀 물 섞어서 바로 붙이면 돼서 좀 편리하고 자재를 구하기 쉬워요. 시멘트가 경화되면서 균열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흰색 눈물 흘리거나 결함이 발생하므로 시공 시 주의를 해서 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고 플라스터는 소석고라고 하는 석고 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매장 재료고요. 균열이 적고 비교적 강도도 괜찮습니다. 순석고 플라스터는 중성으로 경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혼합 속도는 약알칼리성. 경석고는 약산성으로 강도가 큰데 좀 단단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반죽. 이거 문제에 많이 나와서 별표가 하나 있어요. 소석회. 석회에 여물, 풀, 해초풀, 모래를 섞어서 반죽한 것. 이게 제품 자체가 반죽한 상태로 나오고 그 통도 이렇게 막 어떤 통에 이렇게 반죽이 되어서 나옵니다.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경화를 합니다. 시공 후 단단한 피막을 만들고 굳을 때 건조 수축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물 등을 섞어서 시공합니다. 여물이 들어가면, 다른 말로 섬유질이 들어가면 갈라지는 부분을 섬유가 잡아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조기, 강도는 크지만 건조 수축이 커서 여물 등을 섞어서 균열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석회 중에서도 마그네시아 석회, 여기에 모래, 연물 등을 섞어서 한 거고 점성이 높고 작업성도 괜찮아서 해초풀이 필요 없고요. 특징은 똑같습니다. 특징은 요 해반죽과 똑같은데 점성, 좀 더 끈적끈적해서 바르기 좀 편하고 해초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분이 있는 것을 섞지 않아도 알아서 잘 점성이 생긴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방수, 물을 방지하는 거. 구조체의 벽, 지붕 등의 빗물, 지하수, 실내 사용수에 대한 침투 및 누수를 막아주는 게 방수.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 게 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콘크리트 벽돌,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습윤 환경 아래 구조 벽체 바탕에 많이 사용합니다. 시트 방수는 합성 고무 또는 합성 수지를 시트 형태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그래서 펼쳐서 까는 방식이 시트 방수예요. 프라이머 또는 접착제,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시트로 이렇게 바닥 방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고 칠게요. 여기 울퉁불퉁 하잖아요. 여기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걸 바르면 면 자체가 매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트지와 뜨지 않도록 또는 뚫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접착제를 바르거나 고정 철물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요 사이사이를 고정 철물이 타카를 찍듯이 이렇게 박아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빗물을 막아주는 방식이 시트 방수입니다. 도막 방수는 도장 재료로 막을 만드는 거예요. 페인트를 바르듯이 어떤 우레탄 또는 에폭시 같은 아이를 발라서 방수를 하는 겁니다. 방수용으로 만들어진 우레탄 고무, 아크릴 고무, 고무 아스팔트, 무기질 탄성형의 액상형 재료를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수층을 만드는 거고, 자, 실링 방수는 물이 통과하는 틈새에 실리콘 치는 거예요. 실링제. 해서 물을 차단하는 거. 천연 아스팔트는 레이크 아스팔트라고 해서 호수처럼 지표면에 그냥 아스팔트가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크 아스팔트는 락이죠. 그 암석에 아스팔트가 그냥 스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모래, 샌드 아스팔트, 모래층 속에 아스팔트가 그냥 알아서 나와 있는 거. 아스팔트 타이트는 암석 균열 등에 석유가 스며들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아스팔트가 된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석유계 아스팔트는 석유를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찌꺼기를 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드는 것. 그것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품질 검사는 침입도, 신도, 가뭄비 별표가 있습니다. 먼저 침입도는 역청 재료. 지금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좀 끈적한 찌꺼기를 이렇게 굳혀서 만드는 것을 역청 재료라고 하고, 그것이 굳은 정도를 뜻합니다.
규정된 온도, 하중 및 시간의 표준 조건 하에 표준 침입한 길이로 나타나는 것이 침입도. 신도는 요거 별신자예요. 아스팔트를 규정된 모양으로 다져 공시체를 만들고 이것을 속도에 물속에서 일정한 속도로 끌어당기면서 실 모양으로 늘어난 시료가 절단될 때까지의 길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얼만큼 잘 늘어나는가 또는 잘 펴지는가를 보는 것이 신도. 감온비는요. 온도가 차가우면 수축했다가 뜨거우면 팽창했다가 이게 너무 커버리면 옥상 같은 경우에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에 의한 변화가 큰가 적은가를 보는 것이 감온비입니다. 아스팔트 8층 방수입니다. 8층에 방수하는 게 아니라 8겹으로 방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콘크리트가 있고요. 1층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한번 바르고요. 아스팔트 펠트 바르고요. 아스팔트 바르고요. 펠트, 아스팔트, 마지막에 아스팔트 루핑, 그리고 눌러주는 아이가 8층입니다. 이렇게 8겹으로 그 방수를 한다고 해서 아스팔트 8층 방수. 자, 그리고 아스팔트의 종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인데 이게 천연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역청 재료를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를 인공적으로 만든 거.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원유를 감압 증류할 때 생기는 잔류물로서 연화점이 낮다.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열을 받으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요. 지하실 방수공사에 주로 쓰이고 도로 포장 등에 쓰입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가열했대요. 감온성이 적어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지만 내열 내구성이 뛰어나서 지붕 방수에 주로 쓰이는 것이 블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프라이머, 방수용의 아스팔트를 바닥과 밀착시키기 위해 바탕면에 뭉칠하거나 또는 칠하는 액상물입니다. 바탕에 바르는 거고요. 아스팔트 8층 방수에서 펠트 또는 루핑은 3겹. 이건 8층인데 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한다면 아스팔트와 아스팔트 펠트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펠트 2번, 루핑 1번인데 이 아스팔트 8층 방수에서 1겹, 2겹, 3겹이 아스팔트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펠트는 이렇게 펠트로 만드는 거예요. 펼쳐서 쓰는 거. 목면이나 마사나 양모나 폐지 등을 혼합하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아스팔트 루핑. 루핑은 지붕 뭐 이런 뜻이죠. 동식물 섬유를 원료로 한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요. 그게 펠트잖아요. 거기에 양면에 블로운 아스팔트를 덮었대요. 이 블로운 아스팔트를 피복을 하고 표면에 점착 방지제 붙지 않도록 한 것으로 방수성이 커서 방수공사나 지붕 바탕에 쓰이는 것이 아스팔트 루핑입니다. 석탄, 석유나 천연가스 등 원료로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얻어진 고분자 물질인데 열 경화성 수지가 있고요. 열 가소성이 있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을 받았을 때 경화가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내수성, 내열성 높고요. 200도씨에서도 장기간 노출되어도 접착력이 유지가 됩니다. 사용 온도는 영하에서부터 250도 정도 사용하면 좋고요. 창문의 퍼티나 가스켓, 패킹 이런 것들. 가스켓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잡아주는 고무 패킹 같은 거? 그런 게 가스켓. 그리고 퍼티는 창문에 이렇게 실리콘을 쏴주는 거예요. 그 유리가 이렇게 있고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쏴주는 거. 에폭시 수지는요, 내후성, 기후에 잘 견디고요, 부식이 잘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용예는 표면을 보호하는 코팅제로 많이 쓰이고요. 우리 콘크리트도 붙입니다. 접착제로도 사용되고 금속도 붙이고 굉장히 강력한 접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에폭시 수지예요. 카페 같은 데 가면 바닥에 이렇게 반짝거리게 코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에폭시 코팅인데요. 에폭시 코팅 또는 에폭시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콘크리트에 바짝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쓰이고 있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강도가 좋고요.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FRP판.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우리 물탱크 이렇게 생겼잖아요. 옥상에 주로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이게 열 가소성이 돼버리면 녹아버릴 텐데 이건 열 경화성, 열을 받아도 단단하게 있는 거고, 섬유를 보강한 플라스틱 판입니다. 페놀입니다. 전기 절연성, 내우성, 내수성, 접착성 모두 우수하고
전자부품이나 내수합판, 그리고 페인트 등에도 쓰이는 게 이 페놀 수지입니다. 열을 받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요소 수지, 요소와 포말데이드의 축합 반응, 무색 투명하며 착색이 용이합니다. 식품 용기로 되게 많이 써졌어요. 열 가소성 수지, 염화 비닐, 대표적이죠. PVC. PVC는 굉장히 광범합니다. 필름, 시트, 성형품, PVC로 만들어진 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폴리스틸렌은 스티로폼. 그래서 우리가 단열재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투명한 거, 유리 대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런 방음벽, 이런 것들도 아크릴로 많이 쓰여요. 실내에서는 천장 등 카바로도 많이 쓰입니다. 불을 받으면 같이 녹아내리는 아이가 아크릴이고, 스티로폼도 그렇고, 우리 페트병도 열 받으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PVC도 마찬가지. 그래서 열 받으면 녹는 아이들, 열 가소성이랑 경화성이랑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가소제 한번 볼게요. 가소, 유연해지는 겁니다. 가소제는 연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도료에 첨가되어 건조된 도막에 탄성과 도착성을 부여함으로써 내구력을 증가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가소제입니다. 용도별 종류 볼게요. 합성수지가 구조제로 쓰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콘크리트 안에 이 합성수지를 넣어서 그 물에도 더 잘 견디게 하고 탄력도 부여하는 게 폴리머 콘크리트고, 그리고 바닥재는 타일형 바닥재는 비닐 타일, 아스팔트 타일, 고무 타일. 시트형은 비닐 시트, 모노륨, 이거 장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장형으로 바르는 거 에폭시 우레탄 폴리에스테르를 이렇게 페인트처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마르면서 그 물을 막아주는 어떤 방수 역할을 하면서 그 코팅을 한번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지붕재로는 아크릴 파형판, 이렇게 파도 모양판, 투명한 이런 슬레이트 모양이 있고요. 염화 비닐 파형판, 똑같은 모양인데 비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은 뭐냐면 이렇게 아스팔트 제품을 이렇게 물고기 비닐처럼 몇 장씩 붙여서 나오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스팔트 싱글이고요. 외벽재는 멜라민 합성판. 멜라민은 우리 예전에 그 짜장면집 그릇 같은 그런 초록색 색깔 그런 합성 플라스틱인데 이걸 외벽에 붙일 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비닐판도 붙일 수 있고 합성수지 강화판도 외벽에 붙입니다. 채광제, 빛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유리를 대신해서 쓰는 건데 대표적으로 아크릴 투명판, 그리고 도장재, 폴리에틸렌 수지 이외의 모든 단열재는 대표적으로 폴리에스테르 발포제, 폴리스티렌 발포제가 있는데 스티로폼 여기 대표적이죠. 그리고 설비재는 세면기, 파이프, 그리고 페놀 수지 파이프, 페놀과 염화비닐, 폴리에스테르 같은 것들로 이렇게 파이프 관을 만드는 거, 그리고 세면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지금도 있죠. 자, 도장 재료인데요. 씬너, 얇게 하는 씬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인데 페인트를 이렇게 섞어서 좀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 유성 바니쉬, 에나멜 페인트용 신나는 미네랄 스프리라고 해서 이 레커용 신나와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그런 게 있고, 페인트의 종류는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가 크게 있습니다. 유성 페인트는 안료와 어떤 안료는 색소, 그리고 건조성 지방류, 어떤 기름 성분을 혼합해요. 불투명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 기름 섞었으니까 유성 페인트고, 알칼리에 약하여 콘크리트나 몰탈 바탕에는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성 페인트는 알칼리에 강해서 건물 외벽이나 콘크리트 시멘트 벽 등에 바로바로 사용합니다. 자, 수성 카제인 페인트가 있고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는데 요 수성 에멀전 페인트 많이 쓰거든요. 실외로 많이 쓰고 에멀전이라고 하는 끈적한 아이를 섞어서 좀 뭔가 좀 점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 바니쉬 비슷한 거 수지 또는 섬유소에 휘발성 용제를 섞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니스가 그냥 일반 나무 기름에서 나온 천연 제품이고 바니쉬가 그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합성수지 투명한 어떤 페인트입니다. 먼지나 오염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 있고 자외선 받으면 색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는 유성 니스에 색깔을 넣은 게 에나멜 페인트인데요. 굉장히 광택이 좋습니다. 단단하고요. 자, 그리고 레커는 합성수지에 휘발성 용제, 신나를 섞은 것이고 투명하고 빠르게 건조되고요. 이 레커 포함되는 게 클리어 레커, 투명한 레커. 투명하기 때문에 목재의 바탕 무늬를 살릴 수 있어요. 에멀전 페인트는 페인트에 좀 끈적한 우리 로션 같은 에멀전 성분을 넣어서 만든 페인트입니다. 자, 접착제입니다. 내수성, 내약품성, 내열성, 내수 합판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소 수지는 합판, 그리고 집성목, 파티클보드 이렇게 목재에 붙일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에폭시 수준은 내산, 내알칼리, 내수성 다 좋고요. 금속을 접합하고 항공기까지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아이. 실리콘 수지는 내열성, 내수성 아주 좋은 거. 그래서 창문에 실링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단열입니다.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죠. 건물 내외부의 열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 단열. 밀도가 커질수록, 재료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이 흘러가지 않겠죠. 그래야 단열 효과가 커집니다. 단열재에 습기가 차면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기가 바로 열을 만나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단열재는 표면에 결로를 방지합니다. 열을 막아주기 때문이겠죠. 실내 온도의 변동폭을 줄여서 실내를 뽀송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단열, 내단열, 중단열이 있는데요.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여기서 외부에 붙이는 것이 외단열입니다. 가장 우수해요. 아예 벽 안에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고요. 내단열은 결로가 생기기 쉽고요. 제일 안 좋은 거.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내단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중단열은 벽체와 벽체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주는 것이 중단열입니다. 바닥 마감재는 비닐장판, 마루판, 액세스 플로어, 카펫 등으로 다양하게 마감을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액세스 플로어는 이렇게 바닥에서 어떤 볼트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밑으로 전선이 지나가게 해서 어떤 전선도 가려주고 진동도 막아주는 게 액세스 플로어예요. 바닥 마감재는 평탄해야 되고 충격이 강하고 오염 안 돼야 되고 물도 발산해야 되고 음도 흡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벽 마감재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똑같습니다. 시공성 좋아야 되고요. 가공이 편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벽지나 타일, 페인트, 인테리어 필름 등으로 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 천장을 이제 마감을 하는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집이 이렇게 기둥과 보와 슬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에 배관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천장 공사는 반자라고도 하고요. 지붕 위치나 상층 바닥 구조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마감 공사, 방화 성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나 배관, 배선 등을 감추어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소리나 소음을 좀 막아주는 역할. 경량 철골 천장 트리라고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행거 볼트라고 하는 볼트를 내려서 행거 클립에 캐링 채널을 끼우고 거기에 엠바를 해서 이 엠바에다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자, 천장 마감재의 종류로는 석고보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판, 내장용 PVC 패널, SMC 패널, 수분에 강한 아이들. 외부용이나 아니면 욕실 같은 데는 이걸로 쓰게 되고 알루미늄 패널도 외부나 욕실 같은 데 쓰게 됩니다. 자, 석고보드를 되게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내화성입니다. 그리고 음도 좀 막아주고 단열도 되고요. 수축이 안 되고요. 대신에 문제는 물에 젖으면 팽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CBT 기출보건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평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여기 만약 평면도가 있다면
위에서 봤을 때, 수평적 스케일로 봤을 때 여기서 어떤 가사 노동을 하는지 아니면 침대에서 잠을 자는지 이런 행동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규모 그리고 상호 간의 관계, 방과 거실 사이 또는 방과 욕실 사이 이런 상호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평면상에 배치하는 것을 평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평면 계획은 주로 동선 계획, 움직이는 선,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들 계획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고요. 주로 인면 설계의 수직적 스케일이 아니라 주로 평면 설계의 수평적 스케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소음 및 악취 등 환경적 문제는 이런 벽체의 기밀한 정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차단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점토 제품이 아닌 것은 점토를 반죽해서 굽는 그런 방식이고요. 테라코타는 점토를 구운 거긴 하지만 이렇게 속을 비워서 만든 이런 형태의 타일을 테라코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독이나 타일도 점토를 반죽해서 변기 모양 또는 세면대 모양으로 구운 것이 위생독이, 그리고 타일 모양으로 구운 것이 타일이고요. 테라조라는 것은 백시멘트에다 돌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하면 마치 어떤 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조석을 만드는 일종의 방식이 테라조입니다. 백시멘트가 들어가는 방식이지 점토가 들어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목구조의 부재 중 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가세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빗대게, 경사지게 돼서 수평력에 대한 보강을 합니다. 벽체를 안정적 구조로 만들어주고요. 구조물에 가해지는 수평력을 주로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직력에 대한 보강, 위에서 내려오는 압축력에 대한 보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틀렸습니다. 다음 건축 토면에 들어갈 내용은 치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치수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닐 때는 센티미터라든가 미터의 단위 기호를 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명시를 해야 이것이 밀리미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전기 관련 용어는 대지의 이상 전류를 방류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서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상 전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방식, 그것이 땅으로 접하게 하는 접지 방식입니다. 다음 중 기경성 공기로 인해 굳게 되는 미장 재료는 무엇인가? 보통 석고는 물에 개서 사용하거든요. 우리 석고 모델링팩 같은 경우에도 물을 섞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수경성에 속하는 것인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좀 회반죽과 유사하게 탄산가스 를 만나서 경화되는 미장 재료입니다. 목재를 건조시킬 경우 구조용 목재로 가장 적당한 함수율 물을 포함하고 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구조용 목재인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보고 있고요. 보통 기건 상태, 공기 중에 건조하면 15%까지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구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말려서 1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 블록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블록의 빈속에, 이 블록에는 지금 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보강을 하는 것이 블록을 보강했다라고 해서 보강 블록조이고요. 내력벽 길이의 합계는 이렇게 벽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제곱당 0.15m. 그리고 내력벽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4인치 블록, 6인치 블록, 8인치 블록. 이 중에서 4인치 블록은 내력벽이 될 수 없다입니다. 얇은 콘크리트판의 블록으로 거푸집 역할을 하는 블록의 빈속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기역자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기역자 블럭을 마주보게 배치해 주고요. 그 안에 철근을 심어서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 이것은 거푸집 블록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붕의 물매, 지붕의 경사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 강수량 또는 적설량, 눈이 얼마나 오는가 또는 비가 많이 오는가, 그럴 때는 좀 경사를 급하게 해서 밀어내려주는 것이 좋고요. 간 사이 크기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잡아줄 때 좀 경사도를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잇는 재료가 좀 무거울 경우에는
이 물매를 완만하게 해주고요. 가벼울 경우에는 급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서로 미는 그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처마라는 것은 기둥에서 이만큼 빠져나가는 거리인데 그것과는 영향이 아주 적죠. 자, 단면이 0.3, 0.6입니다. 보통 보는 이렇게 세로로 기니까 가로가 0.3m, 세로가 0.6m, 그리고 길이가 10m라고 합니다. 전체 길이가 10m. 이 보의 중량,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0.3 곱하기 0.6 곱하기 10m. 이거 미터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1.8 세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거기에 단위 용적당 중량은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1세제곱미터당 2.4톤. 그러니까 2,400kg입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2.4톤 이렇게 가면 정답이 4.32톤으로 나옵니다. 전동기 직결의 소형 송풍기에 냉온수 키워드가 나왔어요. 물을 이용했대요. 전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수 방식에 속해 있는 것은 코일, 이 코일에 물이 이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펜 코일 유닛입니다. 단면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단면도는 집을 세로로 잘라서 벽체와 지붕의 형태 그리고 기초의 형태를 보여주는 도면인데요. 그라운드 레벨, 지반선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지반선 위치 결정이 먼저입니다. 점토 제품 중 소성 온도, 굽는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물어봤고요. 온도가 낮은 순서대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가장 높은 것이 자기입니다. 소성 온도가 높으면 단단하고요. 흡수율이 작아집니다. 자, 밴딩 모멘트, 휘어지려고 하는 휨 모멘트, 그리고 잘라지려고 하는 전단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 보단면, 보의 끝부분을 중앙부보다는 두껍게 단면을 증가시킨 부분, 이것은 헌치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이 뒤에 있는 문제와 겹쳐서 지금 빠져 있고요. 바로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점토 제품의 소성 온도, 굽는 온도 측정에 쓰이는 것은 이렇게 뾰족한 원뿔 모양을 우리 용광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온도를 재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렵습니다.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온도에 따라서 이 끝이 구부러지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제게르추입니다. 시멘트 저장 시 유의해야 할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꽤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시멘트는 계구부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좀 쓰긴 편하겠지만 계구부와 가깝다는 것은 가장 먼저 넣은 것이 아니라 뒤에 넣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구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저 넣은 것을 먼저 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중 가장 큰 것은 콘크리트는 주로 압축력을 받고요. 그리고 철근은 인장력을 주로 받습니다. 황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고요. 청동이 구리 플러스 주석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겠고 보통 구리는 똑같은데 여기서 아연을 더하느냐 주석을 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외울 때 모자를 씌워서 황동, 모자를 씌워서 청동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반원 아치의 중앙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사람으로 치면 이마돌입니다. 길고 가느다란 부재가 압축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부재의 길이의 직각 방향으로 변형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일단 길고 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철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콘크리트가 다 막아주고 있지만 이 철근 자체로만 봤을 때 압축력을 받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내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 순간적으로 꺾여버리는 현상입니다. 좌절하고 굴하는 좌굴입니다. 아치 구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 하중이 아치의 축선에 따라 좌우로 전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상부에서 받는 압축력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벽돌 넷쌓기에서 넷쌓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벽돌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장씩 또는 두 장씩 넷쌓는 거예요. 물론 안쪽에서 잡아주는 벽돌도 있습니다. 이 넷쌓는 최대 거리, 이것은 2.0b 거리만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개구부, 보통 창이나 문을 개구부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은 벽돌 구조입니다. 벽돌은 서로 붙잡고 있는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개구부가 생긴다는 것은 이렇게 윗부분이 허공에 뜬다거나 이 벽돌끼리 잡아주는 거리가 멀어져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벽돌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왕대공 지붕틀에 이 부재가 일반적으로 받는 것. 일반적으로 이런 사선 부재는 압축력을 주로 받고요. 이런 수평재나 수직재 같은 이런 직선 부재는 만약에 이렇게 눌렸을 때 이렇게 서로 벌어지려고 하는 인장력을 더 받아줍니다. 측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좀 많이 포함된 땅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벽체를 미는 힘이 측압이에요. 그리고 토압은 지하 외벽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측압, 방금 그린 겁니다. 그라운드 레벨 밑에 있는 이 지하의 흙이 벽을 미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측압이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를 부을 때 슬럼프 값이 낮다는 것은 좀 뻑뻑하다는 거예요. 뻑뻑하면 이 거푸집을 미는 힘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럼프 값이 크다.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묽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이 낮을수록 거푸집에 착용하는 측압은 크다가 아니라 작다 되겠습니다. 한식 건축에서 추녀 뿌리를 받치는 기둥의 명칭은, 추녀는 이렇게 멀리 나가는 지붕인데 이게 너무 멀리 나가면 받쳐줄 기둥이 없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활주라는 아이입니다. 건축 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슷한 게 있는데 다가구와 다세대가 있어요. 이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다가구는 속하지 않습니다. 횡력, 옆에서 미는 힘을 받을 때 이 부축하는 벽을 세워주면 더 벽을 잘 지지할 수 있습니다. 부축벽은 영어로 버트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속을 비워서 만든 겁니다. 가볍게. 그래서 벽체에 붙였을 때 무게가 실리지 않는 그런 점토 제품이에요.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했고 장식용 점토 제품이고요. 건축물의 난간이나 주도 돌림띠 등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 석재보다 가볍습니다. 속이 비었으니까요. 한 개의 크기는 0.5 세제곱미터 이하가 적당합니다. 자, 목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옆에서 산지치기 하고, 산지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길쭉한 일종의 못입니다. 연결하는 이 촉 같은 건데 이것을 중간에 끼우는 방식이고요. 중간을 빗물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빗물리게 해주고 그 안에 산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토대, 처마도리, 중도리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부재입니다. 목구조로 봤을 때 중도리는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처마도리는 처마 끝에서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깔도리는 깔려 있는 것이고 종도리는 맨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옆으로 가는 부재들을 이렇게 도리라고 부르고 있죠. 옆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부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엇거리, 산지, 이음이고요. 대표적으로 토대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목을 실시하기에 목재를 베내기에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가을과 겨울,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수액이 더 적은 겨울이 유리합니다. 주거 단지의 단위 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보구, 이것은 한 40에서 50호 또는 20에서 50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보구고요. 이것은 놀이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좀 모으면 400에서 500 정도 되고 그것이 근린 분구대입니다. 여기는 유치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이 모으면 한 1600세대에서 2000세대쯤 되면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근린 주구 되겠습니다. 순서가 인, 분, 주, 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린 주구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넓은 기계 대패로 나이테를 따라 두루마리를 펴듯이 목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이것을 두루마리 휴지 펴듯이 이렇게 벗겨내는 방식. 그것이
돌려가면서 판을 만든다고 해서 로터리 베니어 되겠습니다. 급기와 배기 모두 기계장치를 이용했대요. 이것은 1종이고요. 뭐 급기만, 배기만 이렇게 하면은 2종, 3종 이렇게 되는 거고, 둘 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 자연환기 또는 중력환기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 기계장치를 사용했기에 제1종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숑바르 드로브가 설정한 주거 면적 기준인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병리 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인당 8제곱이 안 되면 이런 산소량이라던가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셀 표색계에서 OR 4/14 이렇게 되면 보통 생명체, 색상, 명도, 채도의 순서예요. 그래서 명도는 무엇이냐 하면 2번 되겠습니다. 외관이 중요하지 않은 아치는 보통 벽돌을 쓰고요. 네모난 그냥 벽돌을 쓰고 이 연결하는 줄눈을 쐐기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것은 거칠게 나온다고 해서 거친 아치 되겠고, 이렇게 벽돌 자체를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게 만든 것은 원래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본아치, 그리고 네모난 벽돌을 이렇게 잘라내면 막 만든 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벽돌을 쓰고 줄눈이 쐐기 모양이기 때문에 거친 아치. 회반죽 발음이 공기 중에 경화되는 과정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회반죽 같은 경우엔 그 돌로마이트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을 해요. 뭐 산소 아니고 물 아니고요. 탄산가스와 화학작용을 통해 굳어지고 있습니다. 도면에 쓰이는 기호와 표시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높이는 하이트이기 때문에 H고요. W는 width, 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결이 맞지 않아요. 건축 도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선은, 예를 들어 이런 박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앞에서 보이는 것들은 모두 실선인데 이 뒤에 꺾여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파선, 다른 말로 점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의 도면에서는 파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건축 제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먼저 축척과 구도를 정하고요. 지반선 표시하고 재료를 매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치수라는 것이 뭐가 있어야 치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물체를 먼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사이즈, 치수를 마지막에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이 연약하거나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커서 기초판이 넓어야 할 때 사용하는 기초고요. 건물의 하부 전체를 온통 다 기초라고 해서 온통 기초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 매트 기초, 매트리스처럼 매트 기초라고도 부르고요. 이 잠함 기초는 뭔가 가라앉혀서, 수중에 가라앉혀서 만드는 것이 잠함 기초라서 이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죠. 자, 이 방향 슬랩의 단변에 대한 그 장변의 길이 B가 얼마 이하일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장변과 단변의 이 길이에 대한 비율은 이 단변, 장변, 그리고 길이, 여기에 대한 비율, 그래서 변장비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장변이 7m, 그리고 단변이 예를 들어서 3m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누가 봐도 이쪽이 단변이고 7m가 장변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만 단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 1방향만 단변이다 해서 1방향 슬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거리의 비율이 모호하다, 2배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쪽도 단변, 이쪽도 단변, 두 방향을 다 단변으로 볼 수도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방향 슬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방향 슬랩은 2배가 넘을 때, 단변에 대한 장변의 길이 B가 2배가 넘을 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2분의 1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지금 장변 대 단변 분모를 보시면 장변이 위에 있고 단변이 밑에 있잖아요. 긴 쪽이 위에,
그래서 2배가 넘을 때 이렇게 되고 반대로 설명하면 2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죠. 수장용 금속 제품. 수장은 어떤 완성된 제품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수장인데 금속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줄눈 때는 이 타일과 타일 사이 또는 인조석 사이에 구분해주는 이 황동색 이것을 줄눈이라고 하는데 계단 끝에 미끄럼을 방지한다. 이것은 논슬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논슬립 일단 밑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코너비드는 벽 기둥의 모서리에 미장 발음을 보호합니다. 코너비드. 코너를 잡아주는 그런 아이고요. 듀벨은 목재를 서로 접합할 때 그 중간에 끼워주는 그런 부재가 듀벨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코너비드가 옳은 것이었습니다. 자, 습도가 높은 공기를 냉각하여 차갑게 만들어 공기 중의 수분이 그 이상은 수증기로 존재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점 온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로가 생기는 점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기와 배기층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비슷한 문제네요.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일정 환기에 대한 설명이었고 급기, 배기 모두 기계. 설명이 약간 달랐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기계 없이 창문 열어서 환기했다 하면 자연 환기 또는 중력 환기. 그리고 급기만 기계로 했다. 그것은 이정 환기. 배기만 기계로 하면 3정 환기. 여기서는 둘 다 했기 때문에 1정 환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평면 형식 중 프라이버시가 양호한 편이고요. 아파트 자체가 프라이버시가 양호하진 않잖아요. 단독주택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고 통행부 면적이 작아서 건축물의 이용도가 높으며 좁은 대지에 집약적 주거가 가능하다. 일단 복도가 생겼어요. 복도가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통행부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도가 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프라이버시가 양호하다고 했어요. 뭐에 비해서? 집중형에 비해서. 집중형은 이렇게 어떤 중간에 코어가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의 삥 둘러싸면서 있는 구조라서 프라이버시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프라이버시가 양호하면서 통행부 면적이 작은 것은 계단실형. 다른 말로는 홀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택의 동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선에는 개인 동선과 가족의 동선이 있고요. 상호 간의 다른 상이한 유형의 동선은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서재와 놀이방은 좀 멀리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좋고요. 가사노동 동선은 북쪽에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짧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수평 동선은 복도가 수평 동선이다. 예, 복도는 일단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 수직 동선은 주로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수직 동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 법령상 아파트의 경우는 5층 이상인 주택이 아파트입니다. 건축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럽, 느끈, 보호를 봤을 때요.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근이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감아주는 것이 스트럽 또는 느끈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느끈. 주근이 굵은 실선이고요. 느끈이 가는 실선으로 표현해서 좀 더 주된 것은 굵게, 거기에 보조하는 것은 가늘게. 그래서 가는 실선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와 건축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판테온 신전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돔 형태로 이루어진 지붕입니다. 그래서 돔 구조가 맞습니다. 자, 조적조에서 외벽은 단열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외벽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1.5B 공간 쌓기 벽체의 두께는 얼마인가? 1.0B 플러스 단열재 플러스 0.5B 쌓기입니다. 1.0B는 190mm, 단열재가 80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0.5B, 90 되겠죠.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간 쌓기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줄눈 10이 더해지는데 공간 쌓기가 있는 경우엔 줄눈 없이 그냥 80 더하기 190 더하기 90 이렇게 해서 정답은 360mm 되겠습니다. 제도에서 묘사, 자세하게 표현되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물감으로 채색할 때 불투명한 표현은 포스터 컬러, 포스터 물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크는 여러 가지 모양의 펜촉 등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하게 묘사 가능하죠.
잉크는 농도를 정확하게 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도면이 깨끗한 축에 속하고요. 연필은 지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폭넓은 명암 가능합니다. 연필을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실에 가구 배치 형식 중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요. 좌석이 마주보게 대면하고 있는 방식, 그것은 대면형 되겠습니다. 자, 직류 엘리베이터와 교류 엘리베이터 이 두 가지를 좀 잠깐 볼게요. 뭔가 한번 돌아가는 것이 교류일 것이고 한 번에 가는 것이 직류입니다. 그래서 교류 엘리베이터는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대요. 직류는 한 번에 가니까 그런지 속도 조절을 가능하고요. 교류는 속도 조절이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어떤가, 그리고 부하에 따른 속도 변동 이런 것들 요거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2024년 3회 CBT 기출보건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공사에서 최상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부재인 종도리를 얻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데 우리가 지붕 틀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1.8에서 2m 간격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중간에 잡아주는 도리가 중도리, 가로부재죠. 처마 위에 가는 것이 처마도리, 그 밑에 있는 것이 깔도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부재인 종도리를 얻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거의 다 지은 거죠. 뭐 기초 위에 벽체 얹고 지붕 얹고 도리로 연결한 거니까. 건물의 마무리, 상량식 같은 걸 하는 상량. 량이라는 것이 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보를 올린다의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스 계량기는 전기 계피기로부터 60cm. 이거는 똑같은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나무의 절대 건조 비중이 0.3일 때 공극률로 오른 것은, 공극률은 얼마나 비어 있는가, 보이드 되어 있는가. 이것은 전체 1에서 1.54라는 값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목재의 평균 비중,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비어 있는 것이 0.3이라고 하고요. 전체에서 한번 빼보면 얼마 값이 나옵니다. 거기에 퍼센트, 백분율을 곱해주시면 정답은 80.5%가 나옵니다.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5배인데요. 이것은 무엇과 좀 비교해서 많이 나오냐면 철근 콘크리트는 약 1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기둥의 띠철근 간격은 얼마로 하여야 되는가? 기둥 주근 곱하기 16이고요. 띠철근 곱하기 48입니다. 두 가지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둥 단면의 작은 쪽, 초소폭보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하셔야 되는데, 자, 16 곱하기 16을 한번 계산기로 해보시면 256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48 곱하기 13, 13 곱하기 48은 624. 여기 있는 답이네요. 그리고 200.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이 200, 이거 이하로 띠철근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띠철근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기둥의 재축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죽은 되고요. 죽은, 그것을 허리띠처럼 감싸는 것이 띠철근 되겠습니다. 이 띠철근과 띠철근 사이 간격, 이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하는가에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값, 곱하기 16, 곱하기 48 외워주시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 마루 중에서 2층 마루는 이 자체가 층을 이루는 겁니다. 보가 없다 혼마루, 보가 하나 있다 보마루, 보가 두 개다. 큰 보, 작은 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짰다. 짠마루. 요 세 가지가 속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큰 보 위에 작은 보를 걸었다. 두 개를 짰다. 짠마루 되겠습니다. 자, 수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수성암은 사암, 석회암, 응해암 이렇게 세 가지 암기해 주시고요. 아닌 것 안산암 되겠습니다. 자, 배수관 속의 악취, 유독가스,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세면기라고 치고 여기 배관이 일자로 되어 있다면 이 가로 배관을 지나가는 냄새, 벌레 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 배관을 한번 꺾어서 그 안에 물을 트랩, 가두어 주는 것, 이것이 트랩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송 능력인데 엘리베이터보다 많은가 적은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에스컬레이터는 대기 시간 없죠. 계속 수송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보다는 수송 능력이 높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사람 많이 타면 중간 내리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송 능력은 큽니다. 자, 압축 이형 철근 정착입니다. 뭐 이형 철근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형 철근은 이렇게 철근에 마디와 리브가 있는 것이 이형 철근이고요. 이것을 보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걸어주는 것. 그래서 이 정착하는 거리,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철근 항복 강도가 클수록 길어집니다. 여기 강도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강도가 많이 발생하면 이 두 개를 더 길게 이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옳은 것이고요. 콘크리트 강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200mm 이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철근 지름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철근이 막 무조건적으로 굵지 않겠지만 굵을수록 조금 더 적게 이을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원심식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건 우리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긴 한데 원심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그 원심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을 물을 양수 퍼올리는 거, 그리고 순환시키는 거, 이렇게 물을 돌리는 회전력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 끌어올리고, 물을 틀고, 물을 돌리고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피스톤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사기 아시죠? 주사기. 피스톤은 이렇게 왕복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물 말고요, 좀 다른 것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피스톤은 물 자체가 돌면서 발생하는 원심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 힘의 방향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원심식 펌프가 아니고 얘는 왕복하는 펌프다. 피스톤 자체가 왕복하는 형태. 왕복 펌프에 속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냉동기 우리 생각해 보면 냉동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아니면 공기를 차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매를 흡수해서 차가운 걸 재생시키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 응축수가 발생을 해요. 그것을 응축시켜서 이렇게 증발시키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응축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막 물이 줄줄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 냉매를 흡수하고 이거를 차게 재생을 시키고 응축수를 어떻게 증발시키는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압축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벽돌벽 줄눈에서, 줄눈이라는 것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몰탈 붙여주는 부분, 이것을 상부의 하중을 전 벽면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한 것은. 자, 일단 빗줄눈은 해당이 없어요. 이것은 이 줄눈 자체의 단면의 형태? 이런 거고, 오목줄눈도 상관이 없고요. 막힌 줄눈이냐 통줄눈이냐의 문제입니다. 통줄눈은 이렇게 줄눈과 줄눈이 일자로 통으로 만나면 통줄눈이라서 하중 분포가 균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힌 줄눈 이렇게 있고 그 밑에를 벽돌로 막아서 엇갈리게 만들어주면 이 하중이 옆으로 균등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막힌 줄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있고 또 건폐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건폐율은 건이라고 붙어 있죠. 건물 자체의 이 수평 투영 면적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은 이게 만약에 10층이다 라고 하면 층마다의 면적, 그 연면적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구분할 때는 대지 면적은 동일한데 그 수평 투영 면적만 보면, 건축 면적만 보면 건폐율이고 연면적을 본다라고 하면 용적률,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단면용 재료 표시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일단 얘는 석재입니다. 석재가 있고 비슷한 것이 인조석인데요. 인조석은 실선이 2번, 점선이 1번. 분명히 달라요. 석재, 이것은 실선 1번, 점선 1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석재에 대한 표기였습니다. 자, 합성수지 중 열 가소성, 열을 받으면 형태가 녹아버리는 그런 건데요. 대표적으로 아크릴 있죠. 아크릴은 열선으로 커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로 녹여서 커팅하는 거고, 아크릴, 비닐, 이런 것들은 열 가소성 수지. 나머지 페놀, 에폭시, 폴리에스테르는 열을 받을수록 단단해지는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합니다. 다음 중 크기가 지름 이 정도고요. 크고 작은 알로 고루 섞여 있고 형상이 고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잡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뭔가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연약한 점토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연약하고요. 흙막이 바깥쪽에 있는 이 흙막이가 있고요. 이것의 흙의 무게와 지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낮은 면에서 흙이 미끄러져 안으로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히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게 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뭔가 흙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건 보일링. 구멍을 통해서 물이 뽕 나왔다. 그건 파이핑. 언더피닝은 아래쪽을 보강한 거라서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키워드가 있는데 부풀어 오르면 히빙, 부글부글 끓으면 보일링, 뭔가 구멍을 통해 뽕 나오면 파이핑. 세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입니다. 인장력만을 이용한 거고요. 이렇게 주 케이블을 이렇게 매달아 준 것이 현수 구조 되겠고요. 주탑에 옆으로 경사지게 가는 것이 사장 구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 구조, 사장 구조 이 두 가지가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로만 연결된 것입니다. 자, 기본 벽돌 190에 90에 57 이것을 1.0B로 쌓았다. 190 방향이 1.0B 방향, 90 방향이 0.5B 방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길이 방향, 마구리 방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1.0B 방향은 190mm입니다. 다음 중 철근의 정착 길이 결정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콘크리트 강도와 물시멘트비가 둘 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시멘트비 자체가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라서 이게 더 멀다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요 그대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구분을 하시는데 물시멘트비에 의해서 강도가 나왔으니까 더 멀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 한중 되게 추울 때 조금 빨리 굳어야 됩니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좋고요. 고로 시멘트나 이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천천히 굳는 특징이 있고요. 백 시멘트는 실내에 타일 같은 거 마감할 때 바르는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아스팔트의 품질 판별 관련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스팔트는 온도가 뜨겁거나 차가울 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 비율이 너무 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문비를 보고요. 아스팔트 자체가 좀 잘 펴져야 됩니다. 그 잘 펴지는 정도가 신도, 그리고 어떤 뾰족한 것이 찔렸을 때 너무 많이 푹 들어가 버리면 물이 새버리겠죠? 그래서 침입도까지 봅니다. 압축 강도와는 그냥 가장 거리가 먼 요소입니다. 자, 목재 왕대공 지붕틀에 사용하는 부재와 연결 철물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일단 시옷자보와 평보는 안장 맞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안장 쇠가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주걱 볼트로 붙입니다. 안장 쇠가 아니라 이것은 주걱 볼트든 어떤 볼트를 이용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배경 표현법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경은 건물 용도와는 무관하게 가능한 세밀한, 배경은 건물을 이렇게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배경을 세밀하게 그려라. 이것은 틀렸습니다. 아파트 평면 형식 중 일조와 환기 조건이 가장 불리한 것은 집중형 같은 경우엔 어떤 탑상형 정도 되겠죠. 이 코어가 중간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있고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들어가는 집도 있고 바람이 바로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집중형이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공기 방식, 덕트를 이용한 공기 방식이 아닌 것은 보통은 덕트는 공기가 지나가는 거고 여러 개의 존을 나눠서 공기를 쏘는 게 멀티존 유닛입니다. 펜코일은 보통 코일 이 부분에 물이 지나가도록 하는 전수 방식입니다. 자, 목조 벽체에서 기둥 맨 위,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 위에 지나가도록 해서 그 위에 지붕틀이 얹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마 지붕에 깔려 있는 형태예요. 깔돌이고요. 처마 위에 들어가면 처마돌이,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아마 꽤나 나올 겁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중 유동성, 얼마나 물컹해서 잘 흘러가는가, 뻑뻑해서 흘러가지 않는가, 유동성, 이 반죽 질기를 나타내는 것은 consistency입니다. 워커빌리티를 결정하는 거지 이것이 워커빌리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죽 질기를 보는 것은 consistency. 다음 중 가로 배관에 사용하여 유속을 저해하고 흘러가다가 한번 꺾어주기 때문에 물이 빨리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가스 역류를 방지하는 것은 U자 형태의 U-트랩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출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선은 어떤 치수를 매긴다거나 어떤 부재에 대해서 자리가 없을 때 점이나 화살표를 찍고 이렇게 밖으로 빼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요 선입니다. 인출선이고요. 굵은 실선은 단면선 같은 거에 쓰는 거고 이것은 가는 실선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석유계 아스팔트가 아닌 천연 아스팔트에 속하는 것은 레이크 아스팔트는 어떤 호수 위에 이렇게 얕게 분포되어 있는 천연 아스팔트 되겠습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로 희석했고 흑갈색 액체고 콘크리트 몰탈 바탕에 쓰이는 것, 방수층 바탕에 쓰이는 것, 이것은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탕에 쓰는 거가 키워드입니다. 용어 헷갈릴 수 있는데 키워드는 바탕에 쓰는 프라이머, 바탕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LP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PG의 키워드가 뭐냐면 공기보다 무겁다입니다. 그래서 누출 탐지기가 바닥에 있는 특징이 있고요.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탐지기가 천장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벽돌 쌓기에서 한 켠은 길이 쌓기 긴 쪽, 한 켠은 마구리 쌓기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남는 부분에 25% 토막, 2호 토막을 사용하는 것은 영국에서 쌓는 영식 쌓기 되겠습니다. 다 비슷한데 7호 토막 썼다 하면 화란식 되겠죠. 자, 창호 평면 기호인데요. 이거 보시면 일단 미석이 안 되죠. 셔터 안 되죠. 뭔가 열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르내리 창과 고정창을 구분해야 되는데 두 줄이다 하면은 오르내리 창, 뭔가 창이 있는 거고요. 고정창, 유리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이 하나일 때는 고정창 되겠습니다. 자, 난간 벽, 난간이 있고요. 이 위에 돌을 하나 얹은 거예요. 거기 덮은 돌로써 난간 동자 바지 목적 이외에 장식도 겸하는 건데 이거 난간대라고도 하지만 두겁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겁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수종 중 침엽수, 잎이 뾰족뾰족한 건데 일단 소나무 알고 있고요. 이 송 자체가 소나무란 뜻이죠. 잣나무도 이 뾰족뾰족한 수종입니다. 근데 단풍나무는 넓게 생겼죠. 화렵수에 속합니다. 골재에서 표면이 건조해야 돼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표건 상태, 표면이 건조한 상태. 그리고 내부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 표면만 건조하고 표면 상태. 다음 목재 제품 중 일반 건물의 벽 수장재. 굳이 일반 건물이라는 걸 빼고도 벽 수장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펜하겐 리브입니다. 이렇게 요철이 있고 들어가고 나오고가 있어서 이렇게 짜맞추는 방식이에요. 플로링 보드는 바닥에 쓰는 거, 파케트리 둘 다 바닥에 쓰는 거, 셋 다 바닥에 쓰는 거고 벽에 쓰는 것은 코펜하겐 리브입니다. 각종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돌 구조는 일단 횡력이 약해서요. 고층 건물에 불가능하고요. 횡력이 약하다는 것이 옆에서 미는 힘인 지진에 대해서 약합니다. 내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벽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자, 막구조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한번 암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암동이 대표적이고요. 서귀포와 인천 모두 막구조인데 이 수원은 입체 트러스 구조, 다른 말로는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이거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구조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하고 약간 함정이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정답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력에 보강한대요. 이 보가 있고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힘이고 하중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단부에 전단력이 발생을 해요. 잘라지려고 해요. 그래서 늑근을 촘촘하게 감아서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늑근, 다른 말로 스트럽 되겠습니다.
목조 반자틀의 구성 부재가 아닌 것은 목조 반자틀은 달대가 대표적이고 달대를 잡아주는 달대바지 그리고 반자틀을 있고요. 반자틀을 잡아주는 반자틀 바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천장판이 되는 이 반자가 있는데 이 꿰때는 굉장히 긴 경우에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구성 부재의 기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꿰때입니다. 자, 보통 재료에서 축 방향의 하중을 가할 경우 그 방향과 수직인 횡 방향도 줄어든 만큼 옆으로 볼록하게 늘어나게 돼요. 이 줄어든 것과 늘어난 것의 비율을 뿌아송 비라고 합니다. 자, 다음 도면에서 A가 가리키는 것은 재료를 표시하는 해칭선입니다. 재료의 단면을 표시해서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자, 점토 제품은 어떻게 만드나요? 자, 먼저 원료를 배합을 하고요. 반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좀 건조하고 굽습니다. 반자가 빠졌네요. 반죽하고 모양 만들고 조금 말려서 굽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요. 반죽을 안 하고 모양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다 틀린 거고 좀 말리고 굽는 것이 맞겠죠? 굽고 말릴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텍스처라는 건데 이 재료 자체의 표면의 상태입니다. 패턴과는 다르죠. 패턴은 모양이고요. 재료 자체가 좀 매끈한가 울퉁불퉁한가 이건데 매끄러운 재료는 빛을 반사합니다.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느낌을 줘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중 실내 조명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밝아야 되는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등 쓸까요? 어떻게 배치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가운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산화제이철. 이거는 뭐 암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뭐 몇 대를 설치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6층 이상, 2000제곱 이상 이것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아파트의 기준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지만 우리 5층인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옛날 건물엔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좀 넓어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한국산업표준 건축 도면에 사용되는 척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00대 1이 없고 80대 1이 없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거 좀 외워주시고요. 80대 1이 없다입니다. 절충식 구조에서 지붕보와 처마도리의 연결을 위한 보강철물? 처마도리와 기둥은 주걱 볼트가 잡아줍니다. 예, 볼트라고 했는데 갈고리는 아니고 아까 그 주걱처럼 밑에가 넓게 생긴 그 주걱 볼트 한 번 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도를 그려야 할 부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설계자의 강조 부분에 당연히 그려야 되고 평면도에서 보이지 않는 거 그려야 되고 전체 구조 보여줘야 되고요. 시공자의 기술을 단면도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도면은 설계자의 강조 부분에 그린다입니다. 자, 건축물과 부지. 도로의 위치. 일단 도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부지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거기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가는가, 그 배치를 보는 것, 그것이 배치도입니다. 자, 이 문제도 꽤나 많이 나오죠. 거의 A2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면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면에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도면을 그리면 여기 바깥쪽에 여백을 남겨야 됩니다. 그 최소치인데 A2부터 10mm가 됩니다. 그래서 10mm. 자, 건축 제도의 치수 및 치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도록 치수 보조선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다리가 보조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치수선인데 숫자는 거기에 평행하게 써야 됩니다. 뭐 5000이면 이렇게 써야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기입을 합니다. 이것을 바꿔놓고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고요. 협소한 간격이 연속된대요. 이렇게 좀 좁을 때는 여기다 숫자를 못 쓰니까 인출선을 빼서 숫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선이 양끝 표시는 화살 또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돔에서는 두 개를 혼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긴 한데 마무리 치수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건축물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단선과 명암에 의한 표현 방법은 선으로 공간을 한정시키고 명암을 넣었어요. 맞는 말이죠. 선과 명암. 단선에 의한 표현 방법은 종류와 굵기에 따라서 단면선, 윤곽선, 모서리선, 표면 조직선,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 선에 의한 표현 방법에서 평면과 같은 간격의 선으로 공면은 선의 간격을, 평면은 같은 간격으로 공면은 다른 간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원통형, 예를 들어 홈통이라고 볼게요. 홈통. 이것을 이제 평면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모서리는 좀 촘촘하게 해서 꺾여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거고, 중간은 느슨하게 해서 꺾여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촘촘하게 표시하고, 간격을 다르게 해서 공면을 표시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암 처리만으로 할 건데 윤곽선을 그렸다 해서 좀 설명이 틀린 부분입니다. 분명히 명암 처리만 하겠다고 해놓고 굵은 선으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를 천천히 읽어봐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선의 3요소는 속도, 빈도, 하중. 속도의 다른 말은 길이, 빈도, 하중 이렇게 됩니다. 속도, 빈도, 하중. 3개인데 방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전력 퓨즈 나왔네요. 퓨즈, 우리 예전에 그 두꺼비 집 안에 이렇게 무슨 납처럼 생긴 게 딱 끊기면 전기가 나가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끊긴 것을 재투입은 불가능하다. 네, 맞는 말이고요. 전류가 너무 높으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차단하는 방식. 그리고 이 퓨즈 되게 조그맣잖아요. 손가락만한데 그것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가졌습니다. 릴레이도 필요 없고 변성기도 필요 없고 둘 다 필요 없는 그런 특징을 가졌대요. 그래서 뭐는 필요하고 뭐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